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 세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의 해양법연구부 김원희 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연구부 김원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국제법의 역할 학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션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발표자와 패널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발표자이신 김소연 교수님은 영국 에섹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법, 해양법, 국제환경법, 그리고 국제관계학까지 폭넓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해양법정책연구소에서 2021년부터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전폭적인 후원과 지원하에 해양법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구활동 지원금을 제공하고 해양법 관련된 단계 아카데미, 해외 단계 아카데미 참가를 지원하거나 또 저희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많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소연 교수님께서는 저희 그 사업의 첫 번째 사업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학위 과정 취득하기까지 저희와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에도 공동 연구를 활발하게 하면서 저희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주제가 세대 간 형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문 후속 세대와 이제 미래 세대가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저희 오늘 전체 발표자 중에 한 3분 정도는 다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이제 선발되어서 저희와 인연을 맺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또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홍보입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패널로 모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정윤 센터장님이십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SG 연구단장과 대통령 지속가능 국가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ESG와 관련된 법제 그리고 법사회학, 헌법 등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김현식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식 교수님은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2013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과 행정법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법, 법이론, 헌법 권리, 국제투자법 등 폭넓은 연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last but not least인데요. 마지막이지만 중요하신 우리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 계신 안상욱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욱 교수님께서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누벨대학교에서 유럽지역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와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재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럽 관련 학술 단체인 한국유럽학회 수석 부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주요 학술 연구 분야로는 공급망 질서 변화와 공급망 안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화의 위기,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안보 정책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잠깐 유럽인권재판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익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유럽인권재판소 체제가 지역의 유럽인권협약이라는 조약에 기반하고 있는, 그리고 또 유럽연합 회원국의 구성과는 조금 더 다른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럽인권협약 50년도에 채택이 되었고 53년에 발효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 조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협약이나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협약보다 훨씬 더 빨리 채택이 되었고 현재 카운슬 오브 유럽이라는 기구 산하에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권조약상의 유럽인권재판소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기구이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생명권, 고문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 가족생활 권리, 표현의 자유 등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ICJ나 물론 이틀로스도 국제해양법재판소도 강제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판결 자체에
구속력 있는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유럽인권재판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인권협약의 위반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 회원국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 유럽인권협약이 위반되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이 판결의 이행 과정을 유럽평의회, 아까 말씀드린 카운슬 오브 유럽에서 강요위원회가 감독하고 이 이행 과정을 점검하면서 협약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소송이 유럽인권재판소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라고 하는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소연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원희 부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학술회의를 주최해 주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학원생 때부터 그리고 공동연구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지원을 받은 입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발표와 주제를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에서 2024년 4월에 결정된 베린 클마 시니어리넨 또는 스위스 시니어 협회와 스위스 정부 간의 사건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근관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 결정은 총 260쪽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 발표에서 제가 이 결정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지는 못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2020년 소가 제기되었고 2024년 4월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 완화 목표 및 이행 조치의 적절성 그리고 유럽인권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지구온난화가 여성 노인의 건강권과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스위스 정부의 미흡한 대응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17인의 재판관 중 16인의 찬성으로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가 생명, 건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는 5 청구인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청구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스위스 시니어 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위스 시니어 협회는 스위스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 협회입니다. 이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들을 대신하여 효과적인 기후 보호를 촉진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회 회원들은 총 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스위스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대부분이 7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청구인인 협회를 앞으로는 청구인 단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5번째 청구인은 이 협회 회원인 4인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청구인 단체와 구분하기 위해서 개인 청구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구인 단체와 개인 청구인은 유럽인권협약 제2조 생명권, 제6조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8조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제13조 시류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하여 유럽인권재판소에 스위스 정부를 향한 인권침해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현실적인 중요성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 사건 자체에 피청구국인 스위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제3자 개입이 있었는데요. 총 23개 국가 및 기구의 제3자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럽의 8개국이 이제 제3자 코멘트도 제출을 하였는데 이 8개국에는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UN 임명 전문가 및 기타 전문가 그리고 비정부 기구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추가 개입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각 조항에 대한 인권 침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청구인 적격, 로커스 스탠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발표에서는 로컬 스탠디를 청구인 적격으로 번역하였습니다만 보통 학계에서는 당사자 적격, 소송 적격, 원고 적격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청구인 적격으로 번역한 이유는 이 유럽 인권재판소에 보통 소를 제기하는 청구인들, 애플리컨트를 청구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좀 더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청구인 적격이라고 우선적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소에서 이 청구인 단체와 개인 청구인을 나누어서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청구인 적격에 대한 문제는 유럽인권협약 제34조의 피해자성에 대한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청구인 단체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청구인 적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재판소에게 향후 기후변화 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중요한 기후변화 문제를 청구인이 단체로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인권협약상 민중소송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 재판소에 무제한적인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 스위스 시니어 협회의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다음의 요소를 제시하는데요. 이 협약 제34조에 따라서 청구인 적격을 신청받기 위해서 해당 협회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 또는 해당 관할권에서 활동할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두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해당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으로 관할권 내 회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권 수호를 위한 정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의 위협, 건강 또는 복지에 구체적인 위협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 회원 또는 피해자를 대표하는 자격과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청구인 단체인 스위스 시니어 협회에 적용하였을 때 재판소는 청구인 단체는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피청구국인 스위스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회원뿐만이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유럽 인권 협약에 따라서 보호되는 인권에 대한 기후변화의 구체적인 위협이나 유해 효과를 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개인들 또한 대표할 수 있는 자격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단체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또한 중요한 점은 재판소에 따르면 해당 단체, 즉 청구인 단체에 만약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조치가 없는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그 구성원의 이익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개인을 대표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직접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더라도 특별한 고려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16대 1의 표결로 청구인 단체의 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 청구인의 청구인 적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유럽인권협약이 민중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불확실하고 불확정하기에 기후변화 사건에서 개인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이 높은 기준이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개인 청구인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청구인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매우 강도 높게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피청구국으로부터 부재하였거나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개별적 보호를 보장할 시급한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집단,
이 사건에서는 이제 여성 노인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지위를 개인적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소의 논리는 반대로 보았을 때 개인 청구인이 만약에 이러한 열, 특히 이제 히트웨이브 같은 게 왔을 때 열에 영향을 받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앓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 청구인의 적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전원 일치로 이제 개인 청구인들의 피해자 지위나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부터는 유럽 인권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 인권 협약 제2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법에 의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임의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제2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경적 피해로부터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추상적으로 in abstracto라는 단어를 썼는데 추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국가의 자기 부자기에 대해 제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존재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원문 자기 부자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원문에서는 사실 액션, 인액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 또는 미조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험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근접한 요소를 포함하여야 되고 또 심각하고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생명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까 제가 예시로 들은 만약에 열에 취약한 개인 청구인이 있다면 그러한 개인 청구인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개인의 기대 수명이 현저히 단축될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제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소는 이 청구인의 피해 규모가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히면서 만장일치로 협약 제2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협약 제6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6조는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청구인 단체는 이 제6조에 대해서 스위스 법원이 청구인 단체의 청구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가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 단체와 동의하였습니다. 스위스 법원이 청구인 단체의 소속 적격성을 다뤘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분명 개인 청구인의 소송과는 별개로 평가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복합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복합적인 성격이라 함은 이 사건의 주요 부분은 민주적인 입법 절차와 관련하기 때문에 제6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지만 단체가 수호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 집행상의 문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는 제6조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법원이 청구인 단체의 소속 적격성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청구인은 제13조에 기반한 인권침해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소는 제6조가 제13조에 있어서 특별법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13조에 대한 별도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8조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인권재판소에 그간 회부된 환경권 사건들은 대체로 제8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8조는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실 협약상에서는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을 통해서 이 제8조가 환경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로 제8조 관련 환경법에 관한 판례법에 있어서 환경상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접근을 하냐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의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법은 주로 첫째, 청구인의 사생활, 가정생활 또는 주거에 대한 실질적 간섭이 있어야 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두 번째로 이러한 실질적 간섭이 일정 수준의 심각성이 달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적 피해가 청구인의 권리 향유에 충분한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일부 이제 판례에서는 개인이 심각한 환경 위험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즉 이제 데미지가 발생하지 않았고 리스크가 있는 것만으로도 제8조의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하디 앤 메일 사건이나 저기 앤 아들 사건의 경우에서는 재판소가 개인들이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활동에 위험한 영향이 있더라도 제8조가 적용된다고 본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제8조를 위반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재판소는 먼저 국가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적 체계를 마련할 적극적 의무를 가지며 해당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청구국이 적극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평가함에 있어서 국가가 판단의 여지 내에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피청구국의 경우 기후정책의 세부적인 수단과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량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국내법상 규정된 특정 조치를 적용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 여전히 그 적극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그 재량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여지는 사실 유럽인권재판소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개개별의 국가에 대한 존중과 또한 유럽인권협약의 법리 사이의 균형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까 이근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서도 이제 NDC 유행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어느 정도 한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유럽인권재판소 또한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국가의 재량 여지, 즉 판단의 여지가 좁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후변화 위협의 성격과 심각성, 관련 이해관계에 대한 합의를 근거로 이를 정당화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은 판단의 여지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됐는지,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했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권한 범위가 재판소에 속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청구국이 해당 사안에 있어서 듀 딜리전스를 기울였는지 그리고 상충되는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했는지는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로 피청구국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에 대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고, 또한 적극적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판단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였을 때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위스 정부가 제8조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의 긴급성과 현재 스위스 내에서 만족스러운 규제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이전에 한 약속, 즉 구체적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채택하겠다는 단순한 입법적 약속이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 등을 정량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를 정량화하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스위스가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제 제46조에 의하면 채약국들은, 즉 이제 유럽인권협약 당사국들은 모든 사건에서 이제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종적 결정을 따를 의무를 지고, 이 최종적 결정의 집행은 주로 강요위원회, 즉 Council of Europe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척 선언적인 결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소는 특별히 이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재판소가 특별히 감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이는 피청구국 정부가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약 요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감독은 재판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시사점으로 주로 논의된 부분들을 중점으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구인 적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대표적인 특이점으로 손꼽히는 점이 바로 청구인 단체의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팀 이크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의견을 살펴보면 이 대재판부가 청구인 단체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 논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다수 의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썼는데, 인용하자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되는 개인들의 대표자로서라는 논리를 쓰면서 협약 제34조에 의해서 청구인 단체의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재판관의 경우에는 사실 협약 제34조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고 제34조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상에서는 제34조를 읽어보게 되면은 사실 청구인 단체가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claiming to be victims of violation, 즉 인권 침해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침해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상관없이 그 단체에 속한 개인이 침해를 받았다면 이 단체가 대표를 할 수만 있다면 소송 적격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크 재판관은 기후변화가 단순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가 굳이 개인 청구인과 개별적인 청구인 적격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대재판부가 계속 그 결정에서 반복하였던 유럽인권협약에서는 민중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 말을 결국에는 이 청구인 단체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민중소송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국내법적으로 단체의 이제 소송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이 결과적으로는 제6조의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소가 이제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크 재판관은 이 유럽인권협약 제34조에 기반한 이러한 해석이 청구인 적격의 개념을 불필요하게 확장하였고, 이 유럽인권협약이 living instrument, 살아있는 문서라는 원칙 하에서 이제 진화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에서 이제 진행된 해석은 진화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이크 재판관이 이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크 재판관의 비판을 비추어 볼 때 이 청구인 단체의 청구인 적격 인정은 분명히 향후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소송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타 환경법 판례와 달리 피해 및 가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기후변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청구인 단체의 청구인 적격 확대가
향후 이제 유럽인권재판소의 사건뿐만 아니라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들의 국내 판례에도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판 관할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이제 발표된 같은 날 2014년 4월 9일 두 개의 사건에 대한 결정이 또 같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아르테 사건인데요. 두아르테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포르투갈 청년 6명이 포르투갈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의 32개 국가를 상대로 제2조, 제3조, 제8조 및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스위스 시니어 협회 사건에서는 무척 진보적인 결정이 나왔던 것에 반면에 이 두아르테 사건의 경우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실 역외 적용이라는 문제로 이것을 inadmissible하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실 무척 기본적인, 사실 유럽 인권 협약의 청구인들은 그 국내법상의 구제 절차를 모두 소진하여야 하는데 이 청구인들이 그러지 않았고, 또 이제 포르투갈 청년들이 이제 포르투갈 외 정부의 역외 적용 관할권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사건을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위스 노인협회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대재판부는 한편으로는 이제 청구인 적격을 확대하면서 기후소송의 길을 열어줬지만 역외 적용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원칙을 유지하면서부터 결국 너무 무제한적인 기후소송의 길은 막았다고 볼 수 있고,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그 국가 내 관할권에서의 어떤 적극적 의무와 또한 이 청구인들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더욱더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살펴보면 세 번째로 이제 기후변화 관련 조치 이행에 대한 3권 분립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법부, 행정부의 역할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이제 법이 해야 할 것과 또 정치 및 정책이 해야 할 점, 이 기후변화에서 이 3권 분립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이 특히 중요한 점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될 여타 사건들의 경우에는 권고적 의견이지만 이 사건은 엄연한 소송이었고 결과적으로 스위스 정부를 구속하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소는 본 사건을 통해서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와 또 기후변화 문제의 복합성과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 사법부의 역할은 주로 보조적인 성격을 띈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국가 당국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제재판소보다 더 적합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소가 어디서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이 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이 이 협약상 권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한 해당 사안이 더 이상 정치적, 정책적 쟁점이 아니라 이제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소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법부의 임무에 대해서 재판소는 항상 비슷하게 법적 요건 준수에 대해서 필수적인 감독을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고 기후변화 시대에도 그러한 역할은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단기적 이익과 우려가 이제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서 중요한 장기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압도할 때가 있고 이를 희생시킬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 이익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사실 최근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명한 3권 분립에 대한 재판소의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스위스 정부의 어떤 선언적인 결정을 내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3권 분립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의회는 이 결정을 사실
무시하기로 표결을 진행하였고 스위스 연방 정부 또한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사실 재판소가 우려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즉 사법부의 정당성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유럽인권재판소의 현재 문제를 좀 더 재고를 해보자면 사실 이런 국제인권재판소의 역할과 권한 강화 그리고 이제 적용 확대 등에 대해서 당사국이 이에 반발하는 경우는 유럽인권재판소 내에서도 이미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대표적으로 이미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이제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러시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제 전쟁법 과 관련된 사건들도 러시아를 상대로 여러 번 회부되었고 재판소가 러시아의 인권 침해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한 준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22년도 이제 유럽인권 협약을 탈퇴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제인권법을 환경법, 전쟁법, 기후변화법 등의 분야로 확장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국과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사국의 탈퇴나 미준수를 방지하면서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현실적인 구속력을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인정하였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입법 및 행정적 체계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적극적 의무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제 국제해양법 재판소 권고적 의견과 일관성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후 변화로부터 해양 환경 보호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가 국가들에게 부담된다는 점에서 국제법 전반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적극적 의무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유럽인권협약 체제뿐만 아니라 유럽 국내법에서 일어날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인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후변화법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제법 전반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끝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소영 교수님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이 클리마 세니오린넨 사건 이외에 두 가지 더 있었는데요. 포르투갈 청년들이 제기했던 거는 포르투갈을 포함한 32개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방출한 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제 빅팀 스테이터스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 사건은 이제 카렘이라는 프랑스 뱅상 지역의 이제 시장이었는데 해안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온실가스를 계속 방출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그 사이에 유럽 이사회 위원으로 선출이 돼서 브뤼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에 이사를 가면서 피해의 직접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피해자성을 이제 개인이 무한정으로 민중소송을 하는 것처럼 확대하지 않고 피해의 직접성이라든가 이런 요건들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판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윤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정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국제법의 역할이라는 굉장히 야심차고 거창하고 또 멋있는 주제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약간의 저에 대한 과분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기관은 이제 경제문사의 연구에 소속 기관으로서 주로 정부의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이제 법을 전공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법적 판단보다는 입법과 행정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 업무를 그동안 많이 해왔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저희 법제연구 사업은 한 14, 15년 정도 지속되어 온 것 같고, 주로 제가 맡았던 ESG 연구는 최근에 한 5년간 집중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좀 장점이라 하면 저희가 국책 연구기관 26개가 있기 때문에 KDI라든지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여타의 유관 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유관 연구기관들하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융복합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사실은 한국 그 해양과학기술원과도 무언가를 같이 연구하거나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논의를 하시는, 특히 해양 쪽에서 논의하시는 어떤 전문가 그룹과 저희와 같은 그룹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 좀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 자리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좀 교차점이 생기고 접점이 생겼다는 데에 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뭐 모두의 그 원장님의 개회사를 비롯해서 또 오랜만에 뵙는 우리 이근관 교수님의 기조발제를 통해서 이제 학교 때로 돌아간 듯한 인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1세션에서도 많은 좋은 발제와 토론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션은 뭐 우리 김소연 박사님께서 이미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그 기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부작위, 국가의 부작위가 인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법적 논리를 이끌어냈다는 데에서는 아마 굉장한 랜드마크가 되는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절차적인 어떤 보호 의무에 더해서 실질적인 보호 의무를 함께 강조했고,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 경로나 정책의 일관성, 또 점검 가능성 등과 같은 실행 가능성 요건을 국가 의무의 일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비단 유럽 내의 이제 국가들이나 이 인권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이외에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해서 꽤나 시금석을 제공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사건이 2024년 4월 9일에 결정이 났는데, 마침 우리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4월 23일에 유사한 기후 변화 관련 소송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열었고, 그해 8월에 또 굉장히 한국에서의 헌법재판소 판례 결정례로서는 획기적인 결정이 유사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꼭 이 유럽 인권재판소의 결정이 직접적으로 우리 헌재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으나, 이미 우리의 사법부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목표나 의무가 이제 단순히 어떤 선언이나 막연한 이상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 이 부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재가 다루었던 것처럼 이제 앞서서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 의미의 인권으로 접근했다는 점은 특히 국제법을 연구하시는 여러 학자분들이나 또 실무가 분들께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이 그런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앞에서 이미 강조된 여러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조금 한계와 문제는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원고 적격 또는 청구인 적격이라고 발제자께서는 말씀 주셨는데, 뭐 용어의 문제는 좀 강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제 뭐 이게 오늘 우리 주최 측에서 너무 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결정 자체에 대한 좀 시사점이라든지 또 국내적 함의를 많이 토론해 달라고 부탁을 주셔서, 제가 꼭 발제자께 직접 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또 대답해 주실 수 있다면, 저보다는 많은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만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원고 적격을 제안한 것은 뭐 그 사안에 대한 결정으로서는 구체성을 감안했을 때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정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던 것 같고, 이것이 단지 이제 단체 또는 협회가 제기했느냐 아니면 개별 피해자들이 제기했느냐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럼 향후에 어떤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양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 사법적 구제를 받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소송적으로 하게 될 것인가를 조금 예측해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이제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이나 영유아 등을 포함한 청구인들이 청구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향후에 유사한 소송들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좀 기준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긴다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 불확정적이고 확률적 위험만으로는 인권 침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뭐 매우 소송법적으로는 불가피한 논리이지만,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자체를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여전히 저는 이 결정에서도 크게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이제 나중에 결정에 나오지만 이게 꼭 그 해당 국가, 스위스 한 국가의 조치가 전 세계 온난화나 온실가스 배출에 전적인 책임을 짓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 피해자들도 그 부분에 이제 어떻게 입증을 해내어야 하는 문제가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 결정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이라든지 향후에 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그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사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것인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 적격의 문제,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결정만으로는 여전히 조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구체적인 피해라는 것이 조금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고, 좀 더 많은 소송 결정들을 지켜봐야 이 범주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결정에서는 사실 스위스 기후 정책이 이제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충분한 것인지 이 정부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감축 수치나 정책을 수립해야만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뭐 당연히 사실 사법부가 마련해서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이 부분이 여전히 이제 공백 또는 그레이 에어리어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이 하는 주된 업무가 오히려 정부가 이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어느 정도의 감축 목표 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사실 주로 고민을 하는 저희로서는 오히려 조금 예시로라도 또는 이제 소송 과정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관계들이 조금 더 드러났더라면 좀 더 추정치가 있고 약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런데 혹시 발제자께서 이 연구를 하시면서 생각하셨던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뭐 다른 문헌이라든지 또는 이 결정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좀 파악이 되셨거나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가 이것을 이제 당연히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사법적 과잉 활동으로서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조금 정치적 갈등이나 저항, 특히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남아 있어서 조금 후속적인 논의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책 설계에 있어서는 최신의 과학을 반영하고 또 이를 예측 전망해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거나 제시하는 고도의 자원, 데이터 또는 전문 인력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또 기후 변화 이러면 굉장히 하나의 어떤 환경 문제 같지만 이제 우리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 분야에 천착하시듯이 또 토양, 지하수, 에너지원 굉장히 여러 가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가는 어떤 식으로, 국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정부도 어떤 식으로 여기서 시사점을 얻어서 향후를 대응하고 기후 위기를 잘 대처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입법 행정 분야와 사법 분야가 조금 만나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각 연구나 연구자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었던 반면에 이 논의들이 모이게 해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다라고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뒤에 더 훌륭한 토론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쯤에서 조금 마무리 발언을 드려보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변화 대응의 미흡함을 인권 침해로 논리를 구성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유럽인권재판소의 이 결정은 여전히 저도 아주 소시적에는 국제법을 조금 공부해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오히려 각국에서 해내지 못한 일들을 어떤 사법적 상상력과 과단성을 통해서 잘 결정해주지 않았나라는 평가는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후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인권, 현 세대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래 세대의 인권까지 연동되는 이 문제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통해서 계속 구제해 나가는 것이 조금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현재의 방안은 또 이런 국제 재판소들을 통한 어떤 결정을 도출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사실은 그 동안에 꽤나 기후나 환경이나 지속가능성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한편에서 국제 재판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 이번 기획 이전에는 많이 팔로우업을 하고 있지는 못했는데 저희 기관이나 저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해결책을 향후에 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족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윤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바로 김현식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신여대 김현식입니다. 먼저 일단은 10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그 김원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하셨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늘하고 내일 발표하시는 분 중에서 그 세 분이 이제 그 혜택 받으셨잖아요. 그 세 분이 공교롭게도 제가 결혼식 할 때 축가를 불렀던 분들이세요. 네, 근데 제 축가를 부른 게 아니고 제 와이프, 제 아내의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제 아내가 이제 허락을 해주시, 축가를 불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쭉 봐왔는데 이렇게 또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국제법을 전공한 건 아니고요, 헌법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이것이 또 헌법적으로도 오늘 이제 내일하고 내일 오실 토론해 주실 이왕희 교수님 이왕희 교수님처럼 헌법적 문제에서도 좀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 기회에 좀 공부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고민이 될까, 법에서 특히 이제 사법에서 왜 고민이 될까,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게 왜 문제가 될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제는 미래를 갖다가 뭔가 우리가 법이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그걸 잘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사후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점차 이제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고 위험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근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도 여기서는 예외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법이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잘하지 못했던 거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는 이 판례를 뭐 제가 완전히 꼼꼼하게 이제 본 건 아니지만 이제 글 쭉 훑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그 김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같이 해봤는데, 이 법관들의 좀 고민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이제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생명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생명권이라든가 뭐 이런 생명권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기를 거부한 반면에 제 8조를 확장 해석해가지고 이제 포섭을 했죠. 이제 8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헌법에서는 또 인격권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조는 어떻게 보면 관문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점점 이 8조를 포괄적으로 계속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포섭하지 못했던 기본권들을 포섭하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 인권법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환경권을 갖다가 확장을 했는데 그 유럽 인권법원이 굳이 8조를 갖다가 왜 이제 포섭을 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8조는 다른 자유권과 다르게 정부에 대해서 재량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환경권 같은 사회권화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부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사회권과 같은, 그러니까 정부에 있어서의 재량을 허용하는 권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을 갖다가 적용함으로써 정부에게 어떤 그런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8조로 포섭한 거 아닐까. 우리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생명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를 갖다가 주장을 했죠, 청구인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다 환경권으로 포섭해서 이제 그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도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유권적인 접근보다는 사회권적, 소위 말하는 이게 환경권이 사회권이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좀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청구인 적격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상당히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접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재밌었게 봤던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개인이 일단은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면은 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단체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데 단체에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인 경우라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점을 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공유제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배타적인 권리, 그러니까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 권리 어떤 영역이 정해지고 있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권 같은 경우에는 맑은 공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맑은 공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에게 딱 정해져 가지고 여기까지는 맑은 공기, 여기는 더러운 공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공공재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화하고 분할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권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주체보다는 오히려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체에 좀 더 적합한 권리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안적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단체에게 어떤 청구인 적격을 이제 부여한 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청구인 적격을 갖다가 이제 원고 적격을 갖다가 행정법상 민법상으로 인정하는 이제 조항도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제 아까 김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미 있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반면에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과연 이 단체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단체와 이 개인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 단체가 과잉 대표될 수도 있고요, 또 과소 대표될 수도 있다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보면은 영화법 제12조에 대해서 이제 그 영화 검열, 그러니까 검열에 대해서 이제 사전 검열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영화인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인 단체에 대해서는 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체에다가 적격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 단체가 과연 이 개인의 권리를 갖다가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해태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복수노조가 있단 말이에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이 복수노조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 오용 노조가 있으면은 과연 이 오용 노조를 갖다가 우리가 노동권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지킨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단체의 성격과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럼 그것까지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법관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미래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이게 이제 사법부가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래 세대의 문제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 세대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미래 세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라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일종의 보면은 가정적 주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론문에서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연명치료 사건에 보면은요, 이제 이게 연명치료 사건은 이제 존엄사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하면 존엄사가 이제 평소에 자기의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정적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수 의견은 아니고요. 양창수 재판관의 이제 그 반대 의견이었는데, 이 가정적 주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정치적 상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레토릭이고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미래 세대라는 이름을 갖다가 너무 이 상징을 갖다가 너무 남용하다 보면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되는 부도수표와 같은 그런 이제 백래시가, 우리 이건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에 있어서도 주디셜 액티비즘을 갖다가 많이 얘기합니다. 환경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어떤 적극적 적극적 판단을 좀 해라. 이게 대세긴 하지만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한번 이제 어떤 그런 반대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판례를 좀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읽게 정책에 있어서의 타당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보다는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합리성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재판부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제가 이거는 대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소연 교수님한테 어떤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단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식 교수님 굉장히 통찰력 있는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안상욱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안상욱입니다. 저는 한국유럽학회 올해 이제 수석 부회장이고 내년에 이제 회장직위를 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부르는 소위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법의 입장에서 정치나 또는 경제적인 함의를 한번 이번 논문을 통해서 이끌어 보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유럽이나 유럽연합을 이제 규범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탈퇴를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요동치고 있는, 과거 이제 교토의정서 때도 그랬고요. 지금 파리 협정 때도 정권별로 미국이 가입과 탈퇴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꿋꿋하게 중심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이제 유럽 연합과 이제 또 이제 EU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들 국가들이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카운슬 오브 유럽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론하기에 앞서서 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유럽 사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럽연합하고 카운슬 오브 유럽은 이제 굉장히 별개의 기구입니다. 특히 유럽연합 기구 안에 유러피언 카운슬이 존재를 해서, 그건 이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모여서 이제 하는 정상회담을 유러피언 카운슬에서 특히나 혼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카운슬 오브 유럽 같은 경우는 1949년에 유럽의 이제 평화라든가 또는 인권을 위해서 창립됐고, 과거 이제 러시아조차도 이제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냉전 시절에 동유럽도 다 포함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먼저 거기에 대한 구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범 권력으로서 또 유럽이나 EU가 이제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것들이 실은 이제 그 세팅들, 룰 세팅들을 이제 많이 해서 그걸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하실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것은 이제 EU 차원의 이제 GDPR 규정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듯이 유럽이 이렇게 룰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재 순환 경제나 요즘 이제 그걸 이제 배터리 레귤레이션이나 크리티컬 로 메리얼 액트를 통해서 이제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것이 국내법적인 규정이 이제 필요한 경우는 이제 디렉티브로, 그리고 지침으로 소위, 그리고 또 국내법적인 규정이 필요 없이 직접 이제 하는 건 이제 레귤레이션의 형태로 만들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하고 에너지 분야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하고 그리고 또 이제 EU 회원국 간의 공동 권한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제 유럽연합의 이제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은 권한을 세 가지 권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을 명시해 있고, 그리고 다음이 이제 소위 shared competence 공동 권한이고, 나머지는 EU가 회원국을 보조하는 supporting competence입니다. 보조 권한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제 이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주로 다루는, 지금 여기서 다루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공동 권한에 이제 속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 논문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었던 것이, 과연 이제 그 단체를, 특히 이제 그 청구권 자격을 이제 인정했다는 건데요. 기후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인권 문제하고 이제 결부시켰다라는 데서 굉장히 그 인상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민단체의 이제 청구인 자격을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유럽연합 안에서는 과연 어떤 유럽사법재판소는 판단을 했나를 봤었습니다. 지금 유럽인권재판소 같은 경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른 그 판례를 내놓고 있는데, 유럽사법재판소도 2022년에 이제 도이치 헬스 라이프가 제소권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의 이제 환경법과 유럽의 규제 불일치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제소했는데 NGO의 이제 그 청구인 자격을 인정을 했었고요. 반면에 그리고 또 폴란드 산림관리 계획이 이제 또 EU의 그 또 규정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시민단체가 제소를 2023년에 한 것에 대해서도 또 유럽사법재판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또 판결을 하였습니다. 청구권 자격을 인정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같은 해 2023년에 이제 그 기후 및 산림 관련 시민단체들이 숲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을 때 유럽사법재판소는 청구권 자격을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권재판소하고 또 유럽사법재판소가 사안별로 청구인 자격을 시민단체를 NGO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고 있지 않거나라는 이런 불일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인권재판소가 여개국에 관련된 이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청구인 자격을 기각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카운슬 오브 유럽이라는 그 틀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회원국 안에만 법률이 적용되는 그
굉장히 제한된 범위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만약에 EU라는 공간으로 놓게 되면 EU 차원의 이제 공급망 실사 규정 같은 경우에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발효가 돼서 이제 내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거는 EU에서 활동하는 여개국 기업에도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개국 기업에 또 적용이 되는 유럽연합의 이제 법률 체계의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우리가 CBAM이라고 불리는 탄소국교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Cross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같은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 여개국에서 그 소위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유럽연합으로 규제에 피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텍세이션을 하겠다라고 여개국한테도 이제 규정을 매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EU 차원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유럽사법재판소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적용이 여개국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인권재판소가 여개국에 대해서 판결을 주저한 거는 그 아마 그 태생적인 이유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그래도 또 이제 김소연 교수님께 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인권재판소나 유럽사법재판소나 이런 기후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NGO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기도 불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향후에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데 대비하는 데서 굉장히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상욱 교수님, 유럽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례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질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그 청구인 적격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는 청구인 적격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에게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 것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 있고요. 최정윤 센터장님 질문 중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이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입증의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 하는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제 기후 변화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국가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서 이 입증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었는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식 교수님께서는 이제 동일한 질문, 그 단체의 청구인 적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청구인 적격에 관한 발표자분의 그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 플로어를 열어서 종합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분들의 토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패널 분들께서 정말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이 결정에 대한 이해 완성도가 더욱더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최정윤 센터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그 취약계층이 있고 만약에 그들이 개인 청구인으로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그 피해와 가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주셨다시피 환경법, 다른 환경 판례와 다르게 기후변화는 더더욱 이 피해와 가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그 오염원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 사건에서 스위스 정부가 뭐 특별히 뭐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스위스 여성 노인들에게 그게 가해를 했는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이 결정의 논리에 기반을 둔다면 아마 재판소가 향후에 개인 청구인이 발생하였고 그 개인 청구인이 특별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한다면 즉 본인이 뭐 열에 취약하고 특별히 그 해의 히트웨이브로 인해서 더더욱 더 뭐 건강권을 침해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입증을 한다면 굳이 스위스 정부가 가해를 했다고 하는 방식으로 재판소가 논리를 진행하기보다는 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위주로 아마 피해 그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포인트는 스위스 정부가 추가로 배출하였다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더욱 필요하다, 아니면 규제 조치가 부족하였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이 정책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결정뿐만 아니라 권고적 의견 대부분에서 IPCC와 이 UNFCCC의 UN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의심을 품지 않고 모두 그 IPCC 리포트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IPCC 리포트나 이제 UN 기후변화 협약과 뭐 파리 협정 등을 바탕으로 그것이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하고 NDC가 이제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하지 않는가라고밖에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이제 유럽인권 협약 당사국에게는 향후에 이게 어떠한 지침이 될지는 좀 보기 힘들고, 결국 재판소가 결정에서 강조하였다시피 사안별로 모두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가 과학과 또 중요한 교차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 배출가스에 대한 정량화나 아니면은 향후의 목표에 대한 정량화, 이러한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적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 김현식 교수님 토론 들으면서 그러한 이유로 청구인 단체, 청구인 적격이 우선되었구나라고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이제 청구인 단체, 청구인 적격이 먼저 인정되지 않았나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까 드린 대로 다른 환경 사례와 다르게 기후변화의 그 인과관계 입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청구인 단체 적격을 먼저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상욱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그렇다면 만약에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어떤 불일치, 이러한 점을 향후에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힘들지만, 아마 지금 현재의 기후소송에 있어서 사실 청구인 단체들이 이미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청구인 단체의 청구인 적격이 법리상으로는 매우 특이한 포인트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이러한 청구인 단체의 등장과 소송 증대에 있어서는 사실 어떠한 이 기세를 막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청구인 단체의 등장들이 결국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에 도다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좀 첨언하면 그 청구인 적격 문제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답변 주셨는데, 이게 저도 이제 판례 보면서 보면 이제 코제이션, 인과관계 판단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개인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와, 자 단체가 주장하는 환경권, 좀 더 포괄적인 김현식 교수님 말씀해주신 특수한 성격의 환경권을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문제가 조금 달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 440패러그램에 보시면 기후변화 문제의 특수성이 코제이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반영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포지티브 오블리게이션, 적극적인 의무를 촉발시키는 장치로서 기후변화의 특성이 좀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인간의 생명, 건강,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성의 그 판단 충족 요건이나 아니면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인과관계 판단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개인의 민사 소송에서의 개인의 피해에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이제 단체가 추상적인 환경권을 주장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포지티브 오블리게이션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구체적인 감축 목표나 적응 목표가 설정되어 있냐 국가가, 그리고 이제 정량화된 감축 경로가 제시되어 있냐,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국가가 제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시에 그러한 의무들이 이제 갱신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윤 센터장님 질문해 주신 과연 재량의 범위를 판단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게 간접적인 답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좌장인데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의 질문을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계시면 손을 들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희 교수님 다음에 이근광 교수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이황희 교수라고 합니다. 그 훌륭하신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많이 배웠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발표자와 토론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우리 판결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헌법재판소 사례에서는 이게 그 환경권에 대해서 사실 자유권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보호 의무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권하고 심사기준 측면에서는 거의 어떤 비등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권에 대한 어떤 보호 의무적 접근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 원칙이라든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좀 과소 보호 정도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심사 기준이 낮아졌던 것 같고요. 그 내일 제가 사실 토론하게 될 그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 보면 그 사법 접근성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프로악티오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악티오네 원칙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후 위기 이런 전례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사법 접근성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프로악티오네 원칙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의 형식적인 적법 요건 그걸 이제 그대로 반성 없이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현상에 대한 어떤 본안 판단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면 안 되고, 좀 더 유연한 적법 요건 판단을 해서 본안 판단으로 가급적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법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칙이 이제 프로악티오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미주인권재판소의 그 입장하고 저는 그 단체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적법 요건, 그러니까 그 스탠딩 인정한 이 입장하고 사실 좀 이렇게 맥락이 관통된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근데 왜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대해서 했냐라고 하면 좀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재판기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단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관련된 상황, 그런 어떤 형식 자체가 조금 더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냥 개인 어떤 느낌적 느낌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그 발표자님께서 러시아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뭐 제 헌법 쪽에서 아주 유명한 사례는 그 2005년도에 그 영국의 허스트 판결입니다. 그 수용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유럽인권 재판소에서 이게 위협약이라고 했는데 영국 정부가 대놓고 반발을 했고 7년간 8년간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당시 유럽인권 소장인 딘 슈필만이 2013년도에 BBC에 출연해가지고 영국은 너네가 협약 탈퇴하면 정말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좀 가급적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정말 간곡히 호소해서 결국 2017년도에 영국 정부가 12년 만에 그나마 조치를 취했는데 정말 형식적인 제스처만 취했거든요. 정말 그 유럽인권 재판소 판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정도의 제스처만 취했는데 유럽평의회가 그걸 또 받아들였습니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그 어떤 국제협약으로서 그러니까 그 당사자국의 수용력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러시아는 결국 탈퇴까지 하고요. 영국처럼 이렇게 반발하니까 결국은 어떤 최소한의 형식적인 제스처만은 가지고도 유럽평의회가 또 그걸 받아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예들이 아까 전에 발표자께서 뭐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면 사실 유럽인권 협약의 어떤 규범력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나라들 아니 영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꼭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저는 헌법을 공부하면서 잘 모르지만 국제법 전공자께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좀 해법이 뭐 얘기해 볼 수 있을까 뭐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밀리언 달러 퀘스천 같은데 네, 이근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유 또 발언을 하게 돼서 좀 송구합니다. 근데 뭐 워낙 그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돼서 말씀드리면서 조금 생각나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해서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어쨌든 저 김소연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는데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본다고 치면은 특히 그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보다는 이 훨씬 더 우리와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다고 치면 일단 국내적인 이행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왕 교수님도 좀 언급하셨고 내일 좀 더 자세히 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특히 라운드 테이블 때 그러게 그 상당히 좀 흥미가 있고 우리 현재 케이스와도 유사한 부분들이 아까 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하고 그다음에 이 클리마 제오리는 이걸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경우에는 훨씬 더 좀 프로그레시브한데 이 판결을 보면 그보다는 좀 제 생각에는 좀 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루던트하고 좀 신중하기도 하고 좀 균형도 잡혀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특히 코세이션 부분은 ICJ의 그 의견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흥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긴 봤습니다. 지금 이황희 교수님 뭐 약간 관계되는 말씀하셨는데 질문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 5월 달인가 해가지고 스위스의 의회에서 이거 리젝트해라라고 권고를 했고 정부에서 그쪽에는 뭐 페더럴 카운슬이 되겠습니다만 스위스에서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then what? 46조에 의하면은 European Court of Convention of Human Rights에 의하면은 undertakes to 그 respect하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구성력이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아까 최 박사님도 언급했지만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봅니다. 예.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하나 아까 입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도 좀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 이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ICJ와 좀 유사하게 좀 더 상세하긴 하지만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같은 경우는 보면 나름대로의 맥락이 있겠지만 거기 관련해서 553패러그래프를 보게 되면 문단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presuming a causal link betwee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degradation of the climate system 해서 ICJ의 권고적 의견에도 언급은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참여했던 일부 국가들이 주장했지만 이 특수한 문제, 어떻게 보면 climate change의 부분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presumption, 추정,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던 건 사실 그런 사실 있다는 부분을 뭐냐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십니까? 예, 최창민 변호사님. 네, 플랜 1.5 최창민 정책활동가입니다. 최정윤 센터장님께서 발제자님께 드린 질문이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에서 국내 입법 정책적인 시사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사실 이번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에서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을 아주 명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근데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던 배경에는 그 변론 과정에서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는 그동안 탄소 예산을 산출한 적이 없었고, 왜냐하면은 전지구적 탄소 예산은 과학적 사실로 존재하지만 국가별로 그걸 나누는 합의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산출할 계획이 없다라고까지 변론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인권재판소는
탄소 해상과 같은 방식으로 배출량 한도를 정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 규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 직역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단락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 이번 그 학술회의에서는 이제 국제법 위주로 해서 포함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기후 소송 중에 독일의 노이바우어 그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을 인용을 하면서 독일 그 노이바우어 판결에서도 독일 정부가 우리는 탄소 해산을 뭐 산출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독일 정부에 자문하는 환경자문위원회가 탄소 해산을 산출을 했었고 그걸 인용해서 독일 헌재가 이 당시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 탄소 해산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기각한 그 논리가 타당하다라고 유럽 인권재판소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독일 헌재 결정에서 결국 CBDRRC 원칙으로부터 전지구적 탄소 예산을 이렇게 배분하는 전지구적 감축 노력을 배분하는 일정한 지표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독일 헌재 결정이 한 것을 이제 유럽 인권재판소가 이렇게 인용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판결에서의 영역이라고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CBDRRC 원칙을 전지구적 감축 노력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실제로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던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IPCC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단체에서 5차 정기 보고서에서 4가지의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구적 감축 노력을 국가별로 배분하는 4가지 원칙을 이제 도출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IPCC는 직접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선행 연구를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4개의 원칙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첫째가 이제 결국 CBDRRC에서 이 CBDR 책임에 관련된 책임주의이고 누적 배출량 비중으로 이제 나누는 하나의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역량주의, 그러니까 CBDRRC에서 RC 부분이죠. 이 역량주의에서는 아까 이제 전혁진 사무관님도 이 역량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기준이 좀 분명치 않다라고 했지만 이 IPCC 보고서는 GDP라든지 인간개발지수 같은 게 일응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존 그 선행 연구를 인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평등주의인데 이거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으로부터 전지구적 탄소 예산을 인구수로 배분해서 나눠 가지는 그게 세 번째 원칙이고 네 번째 원칙은 발전 권리라고 해서 전지구적 감축 노력을 배분할 때 최저개발국들은 좀 면제를 해주는 이런 원칙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정리된 4개의 원칙이 여러 국가의 그 자국 그 탄소 예산이라든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이제 활용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EU에서는 유럽 기후법이 EU의 탄소 예산을 산출하도록 하는데 바로 이 4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산출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좀 보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토론과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혹시 토론자 중에 나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싶으시면 발표자 답변 이후에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소연 교수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후에 첨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청중에서도 나와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유럽 인권 협약의 경우 청구인 단체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개인 청구인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로도 이제 개인 청구인이 만약에 피해를 입증하게 되면은 레메디, 그러니까 구제를 실효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 끝에 항상 레미디가 오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언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사실을 강요위원회가 이제 정부가 이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구제 조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결국에는 또 전반적으로 그 환경권이 공공재의 성격이고 기후변화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선언적으로 끝맺음 짓지 않았나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황희 교수님께서 국제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영국
뿐만 아니라 이제 여타 국가들 내에서 유럽인권 협약에 대한 준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헌법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맨날 싸웠거든요, 이걸로. 왜냐하면 이제 이제 청중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영국의 이제 의회 주권주의가 있고, 이 의회 주권주의와 유럽 인권 협약과 및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례가 결국 이제 영국 내의 기본권 문제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에서 헌법학자들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러한 내부적 갈등을 항상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들었는데, 결국 제가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더 이상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영국 내에서는 이제 뭐 나이젤 파라지 같은 극우 정치인이 툭하면은 유럽인권 협약 탈퇴하자고 하고, 툭하면 뭐 이거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고, 준수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게 더 이상 뭐 이 정부가 준수 의지를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대중이 이 유럽인권 협약과 이 영국의 경우에는 그에 수반된 이제 휴먼 라이츠 액트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또 그러한 내러티브가 결국 국내 정치에서 점점 우세하고 있다는 점이 좀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럽인권 재판소의 많은 판결들이 아시다시피 준수되고 있지 않고, 뭐 그러한 어느 정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더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더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게 국내 정치에서 그렇게 계속 이용된다는 점, 그게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관 교수님께서 이제 미주인권재판소 권고적 의견과도 비교를 해주시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된 왓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재판소도 약간 가정하고 있다시피 그거를 강요위원회에 이제 감독 권한을 넘긴 것부터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이제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으나, 기후 변화가 특히 정치 정책적인 쟁점이 많고 이 재판소가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재판소도 알고 있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선언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패널 토론, 예, 김현식 교수님. 예, 저 영국 그 헌법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어차피 이제 우리 그 김소영 교수님은 싸우셨는데 보통 저는 이제 과묵해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었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좀 맥락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있을 때는 그때까지만 맥락이,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은 이제 그때 이제 저가 나올 때, 제가 영국을 탈출할 때는 이제 브렉시트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 데이비드 캐머런이 자기들 이제 그 브리티시 휴먼 라이트 액트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유럽 인권 법원에 이제 그 휴먼 라이트 액트에 보면은 이제 휴먼 라이트 액트 2조인가요? 보면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휴먼 라이트, 그러니까 인권 법원의 판례라든가 이제 유럽의 어떤 판례들이 자기 나라 판례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기들의 커먼로하고 계속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결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보수 정행에서 계속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제 휴먼 라이트 액트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유럽 인권 법원의 판례를 갖다가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이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영국의 인권에 있어서는 좀 후진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이제 다시 우리 이왕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국제법하고 헌법하고는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다른 국내법이고 국제법이라고 해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가의 준수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발적이든 이제 강제적이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사법부가,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결정에 있어서도 그 사법부의 국내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도 불복을 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국제법이랑 헌법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헌법 교수님들이 좀 뭐라고, 저도 헌법 교수지만 뭐라고 펄쩍펄쩍 뜨시겠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사법부가 이 기후 환경 문제에서는 사법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생각을 할 때는 아주 큰 맥락에서는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떤 정치 김대중 대통령인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러니까 대중보다 반발짝 나가는 게 정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법부는 일반적인 대중들보다 반발짝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뒤로 가는 좀 약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권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자유권적인 측면보다는 과소보호로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최소 과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입법 그 8조를 갖다가 확대해서 해가지고 그 국가의 어떤 재량권을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되게 좀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그 답답해 보이는 이유가 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발짝 뒤에서 계속해서 군부를 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법부 역할이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런 판결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적 수용성의 범위를 넘어서 사법부가 나가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영국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그 국민 정서보다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판결이 나오니까 이게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국민 일반 대중들이 그걸 이제 파고드는 거죠. 보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사법부가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법부는 실체적 문제보다는 형식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생각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김현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최정윤 센터장님이나 안상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법학자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국제법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럽 연합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제 소위 상호 관세를 매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WTO 협정 위반 사례가 있지만 EU조차도 미국을 WTO에 제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WTO에 아시다시피 상설기구 재판관이 지금 계속 임명이 안 된 채로 있고 트럼프 일기 때 뭉갰고 바이든도 뭉갰고 지금도 뭉개고 있습니다. 결국에 회원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국제법이 무슨 의무 존재 가치가 있느냐라고 한 번쯤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중국하고 필리핀 간의 영토 분쟁 관련해서 헤이그 소재 이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중국은 가볍게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특히 그것이 강대국일 경우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이번 사례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제법의 취약성에 기반을 한 소위 그 카운실 오브 유럽에서 소속된 인권재판소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가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EU에 기반을 둔 ECG에서 나온 판결이나 이랬었다면 과연 그게 쉽게 무시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최정윤 센터장님 마지막 발언. 마지막 토론자의 소임은 저녁 시간을 맞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요. 2025년 3월에 유럽평의회 강요위원회에서 스위스가 아직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탄소 예산 같은 정량화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는 정도의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주셨는데 이번 판결을 보면서 지금 기후 문제가 가져오고 있는 좀 특징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법하고 인권법하고 해양법하고 이제 여러 법 분야가 기후변화 문제 이전에는 그냥 각자의 독자적인 영역을 특히 WTO도
뭐 나름대로 셀프 컨테인트 레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다 서로의 영역을 침습하면서 함께 인터액션을 보지 않으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는 법 체계의 다차원적인 검토가 계속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인권재판소의 어떤 지역 유럽연합이라는 또는 유럽의 지역이라는 유럽 공동체 정치적 특성이 반영되어서 가장 선진화되었다고 하는 유럽인권재판소 체제의 특성이 하나 있고 또 그 유럽 지역을 이루고 있는 회원국들의 국내법 체계, 독일이나 영국이나 각각의 국내법의 특성이 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법 체제인 뭐 파리 협정이나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측면,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측면의 국제법, 지역 인권, 여기서는 유럽 인권 협약이죠. 지역 인권 협약 그리고 그 개별 국가의 국내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뭐 카디 판결 이전까지는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서로 다른 동네에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서 충분히 문제 해결을 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빈번하게 교류 내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특히 기후 위기 문제가 그런 고민을 법률가들에게 진지하게 제기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제사법기구의 이런 결정들 다 강대국들이 지키지도 않고 준수하지 않고 특히 P5가 미국을 비롯한 P5 국가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국제재판소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 공동체의 모든 국가들이 국제 공동체의 공통의 이익이 관련된 요즘에 이제 글로벌 커먼즈라고 얘기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국제재판소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저에 흐르는 것은 이전에는 특히 이제 기후변화 전문가분들은 기후변화 문제는 워낙에 특수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소송이나 어떤 경성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바로 교토 체제가 무너진 게 기존의 국제법 체제, 전통적 국제법 체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이 국제재판, 국제소송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 국제소송을 이용하겠냐, 가겠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기후 위기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국제사법기구조차도 더 이상 기후 위기 문제는 각 정부의 국가의 재량으로만 둘 수 없는 영역이고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는 국제법과 여러 가지 국내법 그 법의 발전을 반영해서 진화적 해석론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강구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이어지는 회의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국제법의 역할 학술회의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내일에는 미주인권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